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무슨 일이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강남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래. 좋은 동네지. 문제는 자금이에요. 중요한 얘기라는데 왜 기분이 이상해질까요? 아들 내외가 강남으로 이사를 한다는데 설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장숙희는 오전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변두리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요. 낡은 상가 건물 사이로 새로 지어진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숙희가 사는 이 집이었어요. 시가 12억. 숙희는 이 숫자를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 무게를 늘 느끼고 있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소아과 간호사로 일하며 모은 주말도 반납하고 밤근무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리고 홀로 키워낸 아들을 위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접시 좀 그만 닦으세요. 며느리 박지영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숙희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지영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영의 생일이었지요. 괜찮아, 금방 끝나. 숙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정판, 접시가 들려 있었어요. 지난주 백화점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물건을 고르느라 2시간을 매장에서 보냈지요. 가격표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런 거 안 사주셔도 되는데, 지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미세한 불만이 어려 있었어요. 숙희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한 건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이 아니라는 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니멀한 걸 좋아하잖아요. 지영이 덧붙였습니다. 숙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미니멀, 그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지만 자신이 준비한 것이 촌스럽다는 뜻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쁘잖니. 숙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저녁 식사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숙희는 오전부터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채소를 골랐고 정육점에서는 한우 등심을 샀지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도 준비했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하나하나 볶아가며 정성을 들였어요. 어머니, 손이 많이 가셨겠어요. 아들 민준이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식탁이 아닌 아내 쪽을 향해 있었어요. 지영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좋아서 한 거야. 숙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어머니 대신 아내 옆에 앉았지요. 오늘 피곤하지? 회사에서 야근했다며 민준이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요. 그래도 생일인데 좀 쉬어야지. 민준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숙희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아들이 아내를 챙기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쓸쓸한 기분도 들었지요.
생일 케이크는 지영이 직접 골랐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게 더 편해요. 지영이 며칠 전 말했었지요. 수키는 동네 빵집에서 케이크를 예약하려던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 보낸 링크를 클릭해 주문했어요. 가격은 동네 빵집의 3배였습니다. 생일 축하해 지영아. 수키는 케이크에 초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민준이 불을 끄고 세 사람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키 혼자 불렀지요. 민준과 지영은 손뼉만 쳤습니다. 소원 빌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초를 불었습니다. 수키는 궁금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젓가락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키는 며느리의 접시를 힐끗 보았습니다. 잡채 한 젓가락, 나물 조금 그게 전부였지요. 입맛이 없나 보구나. 수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생일인데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민주는 계속 밥을 먹었어요. 수키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지영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해서 먼저 쉴게요.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남았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아내가 들어간 방문을 향하고 있었지요. 괜찮아, 내 아내 생일인데. 엄마, 지영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해해 주세요. 수키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이해하지. 엄마가 다 이해해. 민주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지요. 수키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접시를 닦았어요. 한정판 접시도, 민준이 어렸을 때 쓰던 밥그릇도, 오늘 저녁 내내 비어있던 지영의 접시도.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12억짜리 집 수키는 다시 한번 그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이 집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의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수키는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지요.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방문 너머로 민준과 지영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키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것을. 수키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지요. 이 집이, 이 가족이 언젠가 산산이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키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준과 지영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휴대폰을 내려놓고 수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키는 손을 닫고 식탁에 앉았어요. 가슴 한쪽이 무거웠지요. 무슨 일이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강남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이야기였지요. 그래, 좋은 동네지. 문제는 자금이에요. 민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힐끗 보았어요. 지영이 말을 이어받았지요. 어머니, 저희가 보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대치동인데 학군이 최고예요. 얼마나 하는데? 전세 끼고 20억이에요. 수키는 숨이 막혔습니다. 20억 그녀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니?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지영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매물, 정보가 가득했어요. 평면도, 주변 학교 목록, 시세 그래프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니 아파트가 지금 12억이잖아요. 지영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걸 저희 명의로 넘기시고 전세 8억을 끼면 실거주 자금이 12억이 나와요. 저희 예금이 8억 있으니까 딱 20억이 맞아요. 수키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계속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실버타운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요즘 실버타운들은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세요. 실버타운? 수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월 2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곳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저희가 생활비는 드릴게요. 수키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너도 이렇게 생각하니? 민준은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고개는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희한테는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 네. 지영이가 이번에 승진했어요. 연봉이 1억 넘어요. 제 회사도 안정적이고요. 지금 강남으로 가지 않으면 평생 못 가요. 수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의 말에서 자신의 자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엄마는? 엄마는 이미 충분히 성공하셨잖아요. 민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혼자서 절 키우시고 이렇게 좋은 집도 마련하시고 이제는 편히 쉬실 때 됐어요. 편히 쉬라는 게 집을 내놓으란 거니?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증여지만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지영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게 맞아요?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어머니 혼자 쓰시잖아요. 그동안 저희는 좁은 빌라에서 살았고요. 수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계속 말했어요. 저희한테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서 계속 같이 살 건가요? 그것도 불편하시잖아요. 아이, 내년쯤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를 가야 해요. 학군이 중요하거든요. 수키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럼 손주를 여기서 키우면 안 되니? 어머니,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강남에서 키워야 해요. 여기는 학원도 별로고 주변 환경도 안 좋아요.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수키는 아들의 손을 바라봤어요.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이 집을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알아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죄송하면 그만두렴. 안 돼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친구들은 다 강남 아파트에 살 때 저는 변두리 빌라에 살았잖아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수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 없었어요. 오직 욕망만이 남아 있었지요. 지영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수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위한 일? 내 어머니가 이 집에 집착하시는 게 보기 안 좋아요. 물질에 매달리는 노인처럼 보이시거든요. 뭐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또래분들은 다 자식들 잘 되라고 재산 정리하시잖아요. 어머니만 유독 고집스러우세요. 수키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영은 태블릿을 닫으며 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성공하는 걸 방해하고 싶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식탁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과 지영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키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요. 수키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손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아이를 낳으면 수키는 할머니가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강남에서 자라야 한다고 했지요. 이 집이 아니라 20억짜리 아파트에서 수키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그저 기회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키는 저녁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민준과 지영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의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수키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어요.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수학여행 모든 순간에 수키가 함께였지요. 혼자서도 잘 키웠어. 수키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첩을 닫았어요. 이제 그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지킬 것인가. 하지만 수키는 알았습니다. 이미 선택지는 없다는 것을. 아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 며느리는 그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수키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홀로 늙어간다는 것의 무게를 느꼈지요. 무거웠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키는 답을 주지 않았어요. 민준과 지영은 매일 같은 이야기를 꺼냈지요. 하지만 수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오늘도 같은 대답이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이 집은 내 인생이야. 수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한테는 이것밖에 없어. 저희한테도 이것밖에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영이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민준은 뿌리쳤어요. 엄마는 이기적이세요. 자식 인생은 생각도 안 하시고 집만 붙들고 있잖아요. 민준아, 말 조심해라. 왜요? 틀린 말 했어요? 민준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수키는 뒷걸음질 쳤어요. 엄마, 솔직히 이 집 관리나 제대로 하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작년에 수도 고장 났을 때도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보일러 문제도 전기 문제도 다 제가 처리했어요. 엄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시면서 왜 집을 못 놓으세요? 그건 비이성적이에요. 엄마같이 노인이 이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수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가습을 켜놓고 나가셨고요. 그건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이에요. 지영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70 가까이 되셨잖아요. 혼자 살기 힘드실 거예요.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지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봐요. 제가 찍어둔 사진이에요. 화면에는 부엌 사진들이 있었어요.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 상한 음식들, 지저분한 싱크대.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혼자 생활하시는 게 맞아요? 수키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은 몸이 아파서 설거지를 못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지영은 그걸 미리 찍어둔 거였지요. 그날은 몸이 안 좋아서. 매번 그러세요. 핑계만 대시고. 민준이 수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손 떼. 수키가 밀쳤습니다. 민준은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지금 절 밀었어요? 내가 먼저. 민준이 수키를 세게 밀었습니다. 수키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손목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올라왔지요. 아, 수키는 신음했습니다. 민주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수키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영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녹화 중이었지요. 어머니가 먼저 민준 씨를 밀었어요. 다들 보셨죠? 지영은 카메라를 수키에게 돌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수키는 입술을 떨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녹화를 멈추고 따라 들어갔어요. 수키는 혼자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키는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어요.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수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식탁에 앉았지요. 근데 엄마, 이건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요. 수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네. 성년후견인 제도요. 민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엄마가 정신적으로 재산 관리를 못하신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대요. 그게 무슨... 제가 엄마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엄마 재산을 제가 관리하는 거죠.
수키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어요. 물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어쩔 수 없어요. 넌 정말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가 실수로 재산을 날리면 어떡해요? 보이스피싱 당할 수도 있고 사기 당할 수도 있잖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협박이었어요. 지영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제 일은 저희도 SNS에 올리려고 했어요. 수키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어머니가 저희한테 폭력적으로 구시잖아요.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야죠. 무슨 소리를. 제 친구들한테 이미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는데 재산 때문에 병원도 안 가신다고요. 수키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영은 웃으며 말했어요. 다들 저희 편이에요. 어머니가 고집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민준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 일주일 드릴게요. 뭐? 일주일 안에 결정하세요. 집 명의를 넘기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법적으로 처리하든지. 수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과 지영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적막했습니다. 수키는 그날 오후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요. 손목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인천이요. 수키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여동생 현수가 사는 곳이었지요.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수키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습니다. 12억짜리 집, 평생을 바쳐 마련한 그곳. 수키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수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지요. 지영이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얼른 돌아오세요. 아니면 실종 신고 넣을 거예요. 수키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건물들이, 사람들이, 차들이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현수의 집 앞에 섰어요. 수키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수키. 문이 열렸습니다. 현수는 놀란 얼굴로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수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지요. 현수는 언니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수키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밤이 되었습니다. 수키는 현수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차 한 잔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현수가 물었습니다. 수키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민준이가. 수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한숨을 쉬었지요. 언니,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수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그리고 천천히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싸워야 한다. 혼자서라도 끝까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키는 현수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언니, 이것 좀 봐. 현수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뭐니? 민준이가 언니한테 보낸 문자들이야. 내가 언니 휴대폰에서 다 백업해뒀어. 수키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엄마, 이제 결정하셔야죠. 엄마가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실버타운 알아봤는데 괜찮던데요. 빨리 결정하세요. 수키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문자들을 받으면서도 그저 참고만 있었지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건 협박이야. 명백한 노인 학대야. 하지만 민준이가 언니 아들이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야. 이건 범죄야. 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키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민준이가 전과자가 되잖아. 그럼 언니는 어떡하고? 수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한숨을 쉬었지요. 언니, 내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 가정법 전문이야. 한번 만나보자. 그날 오후였습니다. 현수의 사무실에서 이 변호사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인상이었지요. 안녕하세요, 장수키님. 안녕하세요. 수키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앉았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키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요구, 폭력, 협박 모든 것을요. 이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했지요. 이야기가 끝나고 이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며느리 박지영 씨에 대해 조사를 좀 했어요. 조사요? 네, 그분 과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지영 씨는 결혼 전력이 한 번 더 있어요. 수키는 놀랐습니다. 민준이는 첫 결혼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5년 전에 60대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성 측 재산 일부를 받아냈고요. 수키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재산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아드님과의 결혼도 비슷한 패턴으로 보여요. 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민준이도 피해자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변호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한 건 사실이에요. 아내에게 속았든 아니든 노인 학대의 공범인 거죠. 수키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면 어머니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요? 먼저 무단 침입과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아드님 부부가 지금 어머니 집에 있죠? 네, 아마도요. 어머니 허락 없이 거주하는 거면 주거 침입이에요. 이 변호사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들 이것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돼요. 현수가 보여준 문자 기록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 한 것도 문제고요. 이건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예요. 수키는 손을 떨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머니, 싸우실 준비 되셨어요? 수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지요.
네, 싸우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키는 현수의 집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인천 바다가 멀리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인천에 있어. 왜요? 집에 오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수키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 집은 내 집이야. 네가 나가. 뭐라고요? 너희 부부가 무단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니야. 일주일 준다며? 나도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짐 싸서 나가. 수키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결심 때문이었지요. 현수가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언니. 현수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현수는 언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수키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고소장이었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경찰 조사가 시작돼요. 이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리가 소환될 거고 진술을 해야 해요. 그럼 민준이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을 들었지요. 서명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장수키, 이름 석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키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지요. 엄마, 경찰한테 연락 왔어요. 이게 뭐예요? 수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희가 한 일에 대한 대가야.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지영이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민준 씨가 전과자 되면 회사에서 잘려요. 그건 내 남편 걱정이지, 내 걱정은 아니야. 어머니, 수키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 부부는 아파트를 나갔어요. 이 변호사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깨끗이 나갔어요. 다행히 집안을 훼손하지도 않았고요. 다행이네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좀 더 있다가 갈게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왜? 무서워? 아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수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평온했어요.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키는 현수와 함께 서울로 돌아갔어요. 택시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언니, 같이 올라갈까? 아니, 혼자 갈게. 수키는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12억짜리 그녀의 집.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수키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소파, 식탁, 텔레비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키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현수가 있었고 이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지요.
수키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건물들, 도로들, 사람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민중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수키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겨야 한다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수였어요.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고마워. 언니, 힘내, 우리가 있잖아. 수키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래, 알아, 힘낼게.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떠오를 거예요. 수키도 그렇게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끝까지.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수키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민준과 지영이 있었지요.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지영은 과거 60대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재산을 편취한 전력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피고인 김민주는 모친에게 폭력을 가하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수키는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민준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재판장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속았어요, 지영이한테. 지영이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뿌리쳤어요. 엄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발.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수키를 바라봤지요. 수키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물은 없었습니다. 민준아. 수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가 나를 밀친 그 순간 우리는 끝났어. 엄마, 내가 아내한테 속았든 아니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키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내가 후회하기를 바라지 않아. 다만 이제 우리는 남이야. 그녀는 다시 앉았습니다. 민주는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즉시 원고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향후 5년간 접근을 금지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또한 피고인 김민주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피고인 박지영은 사기 및 협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수키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다가오려 했지만 법정 직원이 막았지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키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정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지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수키는 부동산 중개소에 앉아 있었어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12억의 매매 계약 완료되셨습니다. 중개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그곳을. 하지만 아쉽지 않았지요. 그곳에는 이제 좋은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인천 쪽으로 집을 알아보신다고요? 네, 바닷가 근처요. 좋으시겠어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수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보였어요. 분주한 사람들, 차들, 건물들. 이제 곧 이별이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수키는 인천 바닷가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2억짜리 집이었습니다. 아담하고 조용했지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키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수였어요. 언니, 다 정리됐어? 응, 다 끝났어. 기분이 어때? 수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유로워. 그래, 잘했어. 이제 언니만의 인생 살아. 전화를 끊고 수키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이 멀리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키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었지만 한 번도 글을 올리지 않았던 곳이었지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69세, 나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첫 문장을 썼어요.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되려 합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지난 몇 달의 이야기가 글로 풀려나왔어요. 아들의 배신, 법정에서의 싸움, 그리고 새로운 선택.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지요. 글을 다 쓰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글이 올라갔어요. 수키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달빛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제부터야. 혼잣말이었습니다. 수키는 미소 지었어요. 내일 아침에는 해변을 산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갈 거예요.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들이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주도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혼자서요. 평생 처음 가는 혼자만의 여행이었지요. 며칠 후였습니다. 블로그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힘내세요. 용기 내셔서 대단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응원합니다. 수키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자신과 같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키는 제주도에서 돌아왔어요. 가방 가득 기념품과 사진들을 담아왔습니다. 현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수키는 웃었습니다. 현수도 따라 웃었어요. 언니, 민준이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 그리고 안 와도 돼. 그래도 언젠간. 현수야. 수키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아들이 없어도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수키는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단풍을 바라봤어요. 바닷가 언덕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블로그는 계속 업데이트했습니다.
일상 이야기들, 여행 후기들, 그리고 삶에 대한 생각들.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매일 응원의 댓글들이 달렸어요. 수키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키는 블로그에 새 글을 썼어요. 가족이란 무엇인가?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지요. 가족은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족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글을 다 쓰고 게시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키는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보였습니다. 69세.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인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장수키 자신으로 사는 인생. 수키는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규칙적이고 평온한 소리였지요.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그리고 수키는 다시 일어날 거예요. 자신만의 인생을 살기 위해. 2년 후, 수키는 여행 작가가 되었습니다. 블로그가 책으로 출판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제목은 69세, 홀로서기였습니다. 책 뒷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인생은 내가 나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수키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바다가 있었고, 여행이 있었고,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용기가 필요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힘이 되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